이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 기독교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영명의료 결정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과거에는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현재 법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돼야겠다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명의료 결정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 없으면 이렇게 평상시에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무슨 이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죽음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다거나 그럴 때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미국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미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이 죽음에 관련된 법, 즉 우리나라에서는 영명의료 결정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리빙 윌이라고 해서 사전 의향서를 제정하는 그 법을 이제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에 벌써 이 리빙 윌 법을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락사 관련돼서도 국회에서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얘기가 내고 그랬던 것이 1900년대 초반부터 벌써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례를 먼저 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이제 미국의 사례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죽음을 목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사건을 맞이한 게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7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퀼란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당시에 21살 여성인데, 여성이 이제 친구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약과 술을 섞어 먹고서 본의 아니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식물 상태로 연명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부모가 누구보다도 너무 안타까웠을 것이고,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때 이제 부모가 결단한 것이, 이 의사가 이 딸이 이제 소생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또 인공호흡기를 달면은 연명을 할 수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은 얼마 못 살 것이다. 이제 그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예외적인 수단을 꼭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모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 신앙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꼭 연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이제 부모의 본인의 소신에서 나온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딸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병원에다가 요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왜냐면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건 의사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생명을 또 단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거를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법정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 부모가 요청해서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최초의 영명의료에 관한 그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고요. 그 영명의료는, 여기에서의 영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뉴저지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하는 것이 이제 이 퀼란이라고 하는 그 본인, 그때 그 식물 상태에 있었던 그 본인의 의사에 합당한 것이라서, 본인도 이제 평상시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부모도 그런 진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의무는 없으니 본인의 뜻에 따라서
연명의료,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괜찮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공호흡기 제거하면은 금방 사망에 이를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10년 정도 더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모도 이 딸이 이제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호스피스 단체를 설립해서요. 그때 이제 호스피스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는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또 식물 상태에 빠지고 하는 경우를 보다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또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뭐 나이에 상관없이도 이런 일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평상시 건강할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의사표시를 못할 상황에 있으면은 미리 의사를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전역에 이 뉴저지주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주뿐만 아니라 모두 50개 주 전체에서 그 리빙 윌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화되게 되는 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이 퀼란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났고 많은 인식이 개선이 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 또 이제 연명의료 관련된 랜드마크가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낸시 크루전이라고 하는 25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앞에 퀼란과 마찬가지로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 크루전 같은 경우에는 크루전은 인공호흡기를 달진 않았어요. 이게 자발호흡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발호흡하고 생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을 해야지 사실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막 운동하고 본인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혼수 상태니까 이제 의식은 없으니까 영양과 수분 공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 퀼란 같은 경우 인공호흡기로 자발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을 도와줬어야 되지만 여기는 그런 인위적인 기계가 들어가진 않으나 영양 공급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고를 당한 이제 크루전에 대해서 부모가 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본인도 평상시에 이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면서 또 이제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거를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90년대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이 영양과 수분 공급 가능하다라는 판결을 결국은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중단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 아니었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낸시 크루전이라는 여성이 본인이 그것을 평상시에 원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지금도 그런 의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증거만 있으면 이게 영양과 수분 공급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요. 그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것은 부모가 진술한 걸로 되지 않았고요. 이제 부모는 왜냐면은 그 자녀랑 이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부모가 얘기한 거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크루잔의 친구들, 지인들이 증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화할 때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할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계적인 연명이나 또 인공적으로 내가 삶을 연명하고 싶진 않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게 바로 이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다.
클리어하고 convincing evidence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이제 미주리주 법원에서 급식 튜브, 이 인공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 튜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바로 이제 인공 영양 공급, 수분 공급이 없어지니까 사망은 뭐 불과 뭐 한 달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자발호흡이 돌아오면,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10년씩도 살 수 있는데요. 이게 영양이나 수분 공급이 중단되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도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보면 아예 뭐 식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세 뭐 한 30일 정도도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랜드마크가 됐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연명치료 또는 연명의료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연명치료보다는 의료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법 안에도, 법률에도 이제 연명의료로 했고, 근데 그 연명치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잖아요. 근데 연명의료로 가면, 의료는 사실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중립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 정도는 되지만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연명의료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까지도 연명의료에 포함해서 중단할 수 있다. 이것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여기서 한 번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됐던 것이죠. 그전에는 이제 뭐 미국의 50개 주에서 어떤 주에서는 그 영양 공급, 수분 공급을 포함하는 데도 있었고 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의 지금 50개 주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그 영양 수분 공급까지 전부 다 중단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명의료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경우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임종기, 이게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해서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중단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그리고 이게 무슨 권리가 있는가, 임종기에 이제 죽음에 가까웠을 때 이걸 모든 의료를, 적극적인 의료를 중단하는 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도 어떤 권리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촉발시켰던 처음의 사례는 사실 97년도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요. 이때 이제 환자가 연령대가 50대였습니다. 50대였고 남성인데, 서울의 그 보라매 병원에 실려올 때 상태가 낮술을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집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뇌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이 보라매 병원에 실려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응급 뇌수술을 시행했는데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뇌 쪽에서도 이제 그 호흡을 관장하는 뇌 쪽이 망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성분이 이제 50대 남성분이었는데 10수년 동안 사실 별다른 직업 없이 약간 소위 말하니까 그 무직으로 그리고 맨날 이렇게 술에 쩔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알코올 중독처럼 술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배우자께서 이분이 더 이상 계속 이렇게 그 병원비를 막 이렇게 내면서, 특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아시다시피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비 부담을 너무 크게 느낀 나머지 배우자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인공호흡기 치료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퇴원하고 싶다. 제발 퇴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 처음엔 안 된다고, 주치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를 그 당시에 제거해버리면은 사망할 게 너무 명백한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의료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판결로도 나왔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 다 공개가 됐는데요.
의료 기록에 보면은 생존 확률을 거의 20% 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만 달아놓으면은 정말 몇 년이든 계속 생존할 수 있는 환자였던 거예요. 생존 확률이 20%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병원비 부담 때문에 배우자가 싫다. 퇴원시켜달라. 난 그런 병원비 낼 돈 없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마지못해서 그때 퇴원을 시켜주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의료계의 관행으로는 의사의 권고에 반하는 퇴원일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이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퇴원을 했던 게 관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시 많이 그 의료계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 보라매 병원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집으로 이제 이 환자가 이송될 때 수동 인공호흡기를 부착해갖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이제 레지던트하고 인턴이랑 같이 이 환자를 이송해갖고 왔는데 그 집에서 내려놓고 그 인공호흡기를 떼니까 5분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집에서 사망했고 또 뭐 기록에 의하면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다른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하게 되면은 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무슨 뭐 장례비를 좀 보조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어쨌든 변사로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레지던트하고 인턴하고 주치의 모두가 다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부작위한 살인죄, 그리고 주치의하고 레지던트는 살인 방조죄, 그리고 인턴은 뭐 무죄 나왔습니다. 인턴은 그냥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랐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관행적으로 의사가 권고를 했는데 그거에 반해갖고 퇴원을 하더라도 뭐 각서만 받아놓고 퇴원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보호자 본인들이 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 살인죄로 기소하고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버리다 보니까 물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형이 확정된 거니까요. 이게 의료계가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해서 퇴원도 마음대로 못 시키고 그리고 또 퇴원을 시킬 때도 그러니까 의료를 이런 연명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의료진이 보기에는 이제 기대여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적극적인 의료가 사실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면은 이게 무슨 형사처벌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걱정을 그런 우려를 많이 이제 유발시키게 됐던 그런 지금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보라매 병원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도 거의 뭐 10년 이후 2008년도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연세가 있는 앞에 환자보다 또 연세가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76세 여성 환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다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앞에가 사건 같으면 이제 기대여명이 좀 남아있고 충분히 이제 인공호흡기만 달면 살 수 있는 환자였던 케이스인데 병원비 때문에 가족들이 그랬던 사건인데 이 김할머니 사건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김할머니라는 이 환자분의 연명의료, 즉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마치 미국에서 했던 사례처럼 미국은 젊은 여성의 사례부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70대 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이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 소송을 대리했던 분이 그 변호사님이 저도 좀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의료법학회 고문으로 계시고, 변호사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저는 거기 학술이사인데, 그래서 이제 종종 뭐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많은 학술적인 주제로 토의도 하고 이야기 나누곤 하는데요. 그 변호사님께서 벌써 이 미국 사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미국 사례를 알고 어떻게 주장해야지 이런 본인이 원치 않는 의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겠다, 이걸 법원에서 받아줄 수 있겠다라는 스터디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누가 밝혔냐? 그 의사를. 그분들 자녀들이. 예, 자녀들이 대신. 그래서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나 생활 신조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뭐 생활 태도나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깔끔하셨고, 그리고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도 뭐 여름에 반팔도 안 입으시려고 한다. 그리고 약간 뭐 그런 본인의 약간 그런 거는 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원에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자의, 이 환자 본인의 자기 결정을 추정해서, 그래서 추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 추정적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연명의료의 개념이라는 게, 그리고 또 사망에 임박한, 그래서 임종기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좀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도 다소간 언급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아주 세브란스 이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아무리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회복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 회복 가능성 없고 임종에 가깝다. 시간적으로 임박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또 게다가 본인이 그 적극적인 치료 원하지 않는다. 인공적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가 추정된다. 예, 그러면은 그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판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중단한 이후에, 중단 판결 내려지고 중단한 이후에 200일 정도 더 사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인공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은 중단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인공호흡기만 제거했지만 영양 공급이나 수분 공급이 중단된 건 아닌 거죠. 아니기 때문에 200일씩이나 200일 정도 7개월이나 이제 계속 생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08년도에 그런 세브란스 사건이 있었고, 미국은 벌써 70년대, 80년대에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기대염명이 얼마 안 남은 뭐 루게릭병 말기다 이런 그 환자가 자기가 언제 이제 그 사망할 거다 이런 날짜를 딱 받아놓고 파티까지 합니다. 파티를 해가지고 그 정해진 그 딱 시간에 그 날짜에 의사조력사 또는 의사조력 자살이라고 해서 그걸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받은 그 약물을 먹고 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그 의사조력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1세 뭐 젊은데 이분이 루게릭병 때문에 기대염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식을 듣고 본인이 이제 의사조력사를 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파티를 했던 그런 장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의사조력사를 이제 앞에 연명의료 결정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이 연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법제화된 주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주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한 7개 정도 주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사조력사라고 하는 또 이런 적극적인 형태의 생명을 종결하는 그런 방식이 또 촉발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90년대 잭 케보키안이라고 하는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병리학자였죠. 병리학자, 의료진이었는데, 이 케보키안이 환자들이 기대여명이 얼마 안 남고 막 굉장히 그 통증에 시달려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는 그 환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그러니까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뭐 100명도 넘게, 140명 정도 가까이 이제 그 환자들의 죽음을 도와줬던 의사로 유명했고요. 결국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90년대에 이 잭 케보키안이라는 의사가 살았던 미시간주가 자살을 방조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도와주는 거는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 사망에 대해서 본인이 실행하면은 처벌을 안 하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막 100몇십 명씩 도와주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담해져가지고 아예 자기가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걸 직접 하게 되면 그건 살인이잖아요. 본인이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죽음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준 사람은 처벌이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직접 이제 그걸 약물 주입하고 그런 걸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벼르고 있던 검사가 계속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저런 악행은 중단시켜야 될 텐데 이러면서 계속 벼르고 있던 의사가 그 장면을 보고 바로 기소를 해갖고 바로 이제 구속시켜서 이분이 이제 살인죄로 해서 10년 넘게 형을 받고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케보키안이 행위가 사실 그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엽기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무리 뭐 고통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도와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You Don't Know Jack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았는지 우리나라는 상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는 꽤 인기가 있었던 영화로 그 당시 이제 이 영화 You Don't Know Jack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저도 잭 케보키안이 왜 그렇게 환자들을 도와주게 됐는지가 약간 다소나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잭 케보키안 어머니가 이제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는 채로,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온갖 의료기기에 다 달고서는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의료를 한 수십 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잭 케보키안은. 결혼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던 거를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 케보키안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가시철조망을 억지로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 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몇십 년 동안 당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길고 처참한 죽음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환자들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90년대 그래서 이 케보키안 때문에 또 막 여러 주에서 또 의사 조력 자살, 피지션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라고 해서 그 의사 조력사를 법제화하는 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법제화에 성공한 주가 그러니까 미시간주가 아니라 오레건주가 최초의 이제 법제화에 성공합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뭐 워싱턴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도 들어갔고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개 주 정도가 가능한 걸로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적극적인 형태로 죽음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연방대법원에서
그 90년대에 있었던 판결이었는데 90년대에 이게 적극적으로 죽을 권리죠. right to die. 그러니까 이제 죽을 권리가 있어야지 내가 뭐 원하는 그 시간에 이제 뭐 사망에 이르게 해주세요라는 걸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주장했는데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그 판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판결이 뒤집어진 적은 없고요. 그러나 주에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죽음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또 뭐 시민운동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이 비슷한 시민운동 단체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여기 Do Not Resuscitate라고 이게 보이시죠? 예,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는 표시인데요. 이 문신으로 이제 가슴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깨어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분 지금 뭐 등에다가도 새겨놓고 앞에다가도 새겨놓고 이제 이분이 간호사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신 아주 베테랑 간호사신데요. 이분은 아예 그리고 또 기저질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러면은 자기 이제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시를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젊은 여성, 좀 더 젊어 보이는 여성도 역시 이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고 아예 이렇게 딱 문신으로 이렇게 새겨놨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제 이렇게 연명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를 문신을 새겨놓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심폐소생술 하지 마세요 해놓고 뒤에는 PTO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네. 그쵸. 뒤집어. 네, 등이 보이니까 이제 앞으로 뒤집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제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게 연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연스러운 사망의 과정 가고 싶다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보통 문서로 남겨놓는데 이거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놓는 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문신으로 뭐 표현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의사를 그냥 추정할 뿐이니까 그냥 하나의 단서가 될 뿐이지 이걸로 법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쓰러지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응급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보낼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들 이 정도로 문신을 새겨놓을 정도면은 벌써 리빙윌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거 벌써 다 등록해놨겠죠. 그건 이제 그 기록을 이제 찾아보면 나오니까. 근데 당장에,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응급의료 합니다.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데 나중에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요새는 기록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원자 의무 기록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보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 원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의료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연명의료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가장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영부인이라고 불렸던 바버라 부시 같은 경우도 92세에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도 적극적인 치료하지 않으시고 연명의료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임종 돌봄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온 컴포트 케어라는 게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죠. 그래서 호스피스를 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사망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마지막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호스피스를 하시면서 사망을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적극적으로 막 언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보통 가장 장려되고 바람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한 그런 죽음의 형태는 그럼 마지막은 사실 이런 호스피스 돌봄을 끝까지 받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끝까지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병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이유, 이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하고요, 건강 수명을 이렇게 봤더니, 기대 수명은 자꾸 올라가는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2020년대 발표한 통계니까 사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기대 수명은 막 85세를 넘어갑니다. 여성은 85세 넘어가고 남성도 79세 이렇게 거의 80세 넘어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이제 83세 정도 되는데 건강 수명, 그러니까 어떤 질환 없이 병원에 안 다녀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명은 64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65세에서 64세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까? 그거는 사실 어떤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사실 우리 현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졌죠. 많아지면서 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치료를 못한 질환들을 지금은 이제 만성으로라도 계속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병원을 드나들게 되면 이걸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요, 병원에서는 환자가 사망하는 거는 치료의 실패다.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 환자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삶의 질도 많이 고려를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고려를 하시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생명은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된다고 해서 이 치료를 가급적 좀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 돌봄에 대한 의식이 좀 우리나라처럼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그 노인 돌봄을 가족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이 당연히 부모님을 돌봐야 되고 부모님이 이제 약해지시고 혼자서 거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면은 가족들이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최근 들면서 점점 이제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 돌보지 않아도 된다,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응답이 되게 적어졌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필리핀,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을 훨씬 뒤지게 한 31위 그런 나라보다 훨씬 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이런 통계를 보면은 놀랍다. 그러면 이 가족이 안 돌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데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부모를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런 통계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도 그렇다면은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나의 마지막은 누가 돌봐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제 마지막을 맞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면 이제 연명의료 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까지 이제 고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리고 아까 이제 건강 수명이 65세보다 더 미치지 못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하나의 질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질환, 3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어렵죠. 이 질환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통계적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할 때 65세 이상의 인구들은 본인은 자기 집에서
자기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근데 자녀들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예, 2008년도에 29%에서 이제 2020년 가까이 갈수록 이제 15% 이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래서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독거노인 말고도 1인 가구도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독거노인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몸은 점점 불편해져 가는데 가족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장소를 또 보니까 사망하는 장소가 그 2000년대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아주 또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집에서 장례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집에서 장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연령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제 그걸 기억하실 텐데 이게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집에서 장례하지 않아요. 집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망하고 병원에서 모든 막 장례 서비스 그게 막 다 가능해지죠.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보셨듯이 본인들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서 살다가 사망도 집에서 하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끝까지 의료에 매달리다가 결국 그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연명의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마지막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렇게 죽음이 모두 의료화되는 죽음을 이제 자연스러운 뭐 노화와 이제 생로병사의 그냥 그 패턴으로 인식하지 않고 의료를 뭐 어떻게 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면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이 모두 의료화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제 모든 나라에서 삶의 질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삶의 질만 높여야 되겠다, 뭐 삶의 질을 증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죽음의 질,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의 질, 그 삶의 마지막의 질도 좀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전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기관에서요,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죽음의 질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느 나라가 죽음의 질이 가장 높은가 그거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의 경우에 보시면은요 맨 위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죽음의 질이 제일 높다. 이건 어떤 지표냐면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아주 제도화해서 잘 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돌봄이 잘 돼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잘 되어 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 무슨 병원의 의료제도가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 죽음의 질에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그런 연명의료 관련돼서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서 뭐 이런 것들 다 남겨놓을 수 있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죽음의 질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됐는데 제일 위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영국입니다. 영국. 그 다음에 아시아계에서는 어디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시아. 네, 맞습니다. 대만이 6위고요. 우리나라가 이때 2015년도 조사했을 때 18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영국이 1위, 2위가 그러니까 호주, 3위가 뉴질랜드, 그 다음에 4위가 아일랜드 이런 순서로 오다가 6위가 타이완 해갖고 이제 드디어 아시아 국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8위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또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최근 거예요. 2021년도에 조사를 한 거를 올해 1월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영국은 순위가 똑같죠.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뭐 거의 비슷하고 타이완, 이거 대만 같은 경우도 아까 6위였는데 3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18위에서 4위가 껑충 올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왜 그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아까 2015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하고 어떤 큰 중간에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순위가 뻥축 뛰었을까요? 죽음의 질. 우리나라도 꽤 마지막까지 정말 그 사람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잘 존중하면서 끝까지 잘 돌보는 나라로, 죽음의 질이 높은 나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까? 맞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결정적으로 2018년도에 제정이 된 게 아주 결정타예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죽음의 질이 확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좋은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이 죽음의 질이 가장 높았던 영국의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 좋은 죽음에 대해서 벌써 이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이 죽음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일단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과 존엄성을 충분히 이제 보장받으면서 그렇게 다뤄져야 된다. 그리고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돼야 돼요. 통증이 있게 되면, 마지막까지 통증이 있게 되면 이거만큼 삶의 질, 죽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케어에서도 아마 이 강좌 다음 주가 아마 호스피스 케어를 자세히 다뤄주실 건데요. 거기 호스피스 케어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 케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의사조력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 의사조력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거는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논란이 막 있을 때, 그 논쟁,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도 통증 케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의사조력사에서도 사실은 통증을 완전히 케어하는 방식이다. 아주 최대한 통증을 없애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호스피스 케어 하다가, 호스피스 케어에서도 한 5% 정도 미만의 환자에게서는 아주 최대한의 무슨 뭐 마약성 진통제를 다 줘도 통증 케어 안 되는 환자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말기 시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이제 의식을 없게 만들 정도로 용량을 아주 높여가지고 진정제를 투여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의사조력사랑 뭐가 다르냐. 그럼 의사조력사도 그거다. 그 통증을 완전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호스피스 하다가도 통증 완화 안 되는 경우 있다. 거의 또 마지막엔 비슷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통증 완화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또 친근한 환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망시까지도 자기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기가 친근한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친근한 장소, 막 낯설게 막 의료시설, 뭐, 주변에서 시끄럽고, 그리고 또 뭐 본인한테 계속 침습적인 의료 들어오고, 뭐 이런 환경 아니고, 자기가 친근한 그런 환경, 편안한 환경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좋은 죽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이 둘러싸여서 같이 있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연명의료 결정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 얘기 나왔던 게, 임종실이라는 걸 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은 너무 이제 다른 낯선 환자들이나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병실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임종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와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이 둘러싸인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 임종실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거를 그 의료보험 수가에도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죽음에서는 장소,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그 사람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 있었던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통증 없이,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이제 존중받으면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또 이것도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인데요. 아마 이거는 앞에서 강좌에서 아마 상세하게 다뤄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죽음학 강의하실 때 아마 이분 엘리자베스 키블 로즈라고 하는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이 선생님이 여성 의사로서 정말 굉장한 일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런 임종기 그 환자들의 모습을 진짜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본인이 치료하고 또 마지막까지 또 케어하고 하시면서 그 모습을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으로 남기셨고,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아예 이론화해서 정립시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어느 순간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뭐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잉하는 이런 죽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노화하는 게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죽어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키블러 로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들 기대여명이 얼마 안 남은 환자들을 그렇게 수천 명씩 진료를 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죽음을 돌보는 의료진으로서 또 돌보는 가족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함의를 던져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 마지막까지 돌봄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이 키블러 로즈 박사님이 주장한 죽음의 5단계 아마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지만 이렇게 사실 이게 처음에 부정했다가 그 다음엔 뭐 분노했다가 그 다음엔 내가 조금 뭐 착한 일 할 테니까 내가 그동안에 베풀지 못했으니 이제 좀 베풀면은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면벽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협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 이제 포기해가 낙심해갖고 우울을 했다가 마지막엔 수용하는 단계. 이제 이 단계를 모두 다 거친 분도 있지만 거친 환자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반드시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갑자기 막 거래하다가 수용했는 듯 하다가 갑자기 또 다시 이렇게 막 분노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끝까지 수용의 단계까지 못 가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알폰스 데켄이라고 또 독일 출신이신데 이분도 철학 박사신데 이분도 이제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또 책으로 쓰셨는데 죽음학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키블러 로즈 박사님은 수용의 단계에서 끝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단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알폰스 데켄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기대와 희망의 단계까지 나간다. 이제 죽음은 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적극적으로 죽음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갈 본향이 있다. 내가 갈 본향이 있으니 내가 그곳에 지금 통로를 지나고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알폰스 데켄이 이제 이론적인 책까지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갈 본향이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사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가능하지 이 땅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기대와 희망이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기대와 희망의 단계는 먼저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사람 있죠. 그래서 뭐 자녀가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뭐 그런 아주 가까웠는데 본인이 사랑했던 그런 지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완화의료 정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실 거니까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완화의료가 이렇게 앞에서 보셨던 좋은 죽음을 사실은 이 완화의료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존엄성도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환자와 호스피스 팀 간에 있어서의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팀으로 움직이지 절대 의료인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팀으로 해서 거기 다학제적으로 환자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같이 회의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하는 팀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좀 일깨워주면 그런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환자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을 하면은 그 가족들에게까지, 나중에 남겨진 가족들이 그 애도하고 또 그 사별을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케어해 주는 것이 이제 완화의료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을 사실은 마음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만이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그 사별을 준비하도록 하고, 사별을 한 이후의 것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철학까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그런 삶의 마지막을 가려면 이렇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혼수 상태로 가다가 인지 기능이 좀 감소하다가 자는 것 같이 이렇게 사망하는, 이게 사실 제일 왼쪽에 있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편이 제일 좀 편안한 죽음인데,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발작도 했다가 선망 막 헛것이 보이는 거죠. 뭐 이런 뭐 환각 상태도 있다가 전율도 했다가 혼동도 일으켰다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막 이러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사망 과정으로 가려면 평상시에 사실 그 호스피스 케어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 많이 대해보는 의료진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죽음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죽음이 힘들면 평상시 삶의 여정도 역시 좀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살아오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본향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죽음 앞에서도 안절부절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마지막까지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거는 갑자기 2016년도에 띡 하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보라매 병원 사건 거쳤죠.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사건 거쳤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난 2016년도 세브란스 병원 판결이 나온 게 2008년도, 2009년도니까요. 그때부터도 한 7년 지나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만들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 국가 생명윤리위원장님도 전 생명윤리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네, 이거 만드는 게 엄청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종교계 네, 철학, 생명윤리, 법조계, 의료계 해가지고 전부 이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제정된 이후에도 혼란이 사실은 한 1, 2년 정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거 막 생길 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샘병원에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에,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에 임종기 환자 판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은 일단 먼저 제일 처음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임종기라는 거를 의료진이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법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법을 만든 거 아니지만 의료진들이 그만큼 혼란을 겪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임종기 판단. 왜냐하면 우리 법령에서는 이렇게만 써 있거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회복 가능성이 없고 뭐 근접한 시간에 임종할 것으로 보여지는 환자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떤 환자냐 도대체.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그리고 연명의료 이 중단 등 결정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을 여기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 이래가지고 세 가지를 입법 목적으로 딱 못을 박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최선의 이익, 환자의 최선의 이익, 그다음에 자기결정,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입법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법에서는 사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일단은 먼저 중요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아까 그 자기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툴이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 이제 좀 상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가 가장 이 법에서의 핵심입니다.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건강할 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는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이 두 가지는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하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모두 다 이제 환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거는 건강할 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고, 뒤에 연명의료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기 환자가 됐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진하고 상담하면서 남겨놓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사항이긴 하고요. 그 다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놓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진 후에 작년도에 몇 차례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그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을 포함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관에 가서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고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 환자가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으면 연명의료 계획서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요양병원 이런 데는 사실 이런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만한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용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인근의 큰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위원회를 함께 이렇게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엔 이것 때문에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 아니냐. 이거는 여기서는 정작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오히려 연명의료 중단을 못한다면 이거 법의 사각지대다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정부에서 공용으로 윤리위원회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막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조금 그런 혼란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에 보면은 일단 환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환자의 의사가 확인이 안 되면 가족이 대리 진술, 가족이 2인 이상이 일치된 진술이 있으면
전문의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환자의 의사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 가족이 대신 진술해준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까 왜 사례 보시면 법원에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뭐 부모가 처음에 이제 미국 사례에서도 부모가 그 환자가 평상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아예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꼴이 됐고요. 근데 좀 다른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가족이 대리 진술하게 법이 최근에 그 낸시 클루전 사건 이후에는 가족이 대리 진술하지 않고 제3자의 진술이 있거나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족 중심주의가 중요했는지 법에 가족이 대리 진술하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가족의 진술도 없다. 평상시에 이 환자의 가치관을 현재 생각을 추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없더라. 가족들도 그걸 할 수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가족이 아예 대리 판단을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법에는. 연명의료결정법 18조에 보면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 같으면 법정 대리인이 담당 의사하고 전문의 한 명과 확인해가지고요,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아니다. 19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 가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환자 전원 가족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그 다음에 1촌 이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그리고 이렇게 1촌 이내에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다. 이러면은 2촌 이내에 직계 존속 비속. 그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일치된 진술을 해줘야 돼.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의사가 있는 경우는 환자 의사는 아까 보셨듯이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남겼다든가 아니면 이제 말기가 돼서 의료진하고 상의해가지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썼어. 안 썼는데 이제 혼수 상태에 빠졌어. 그러면은 가족들이 대신 진술을 해줘요. 평상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두 명의 가족이 진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러면 전문의가 확인하고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아무 뭐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전원이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법을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의사표시를 지금 환자의 자기 의사결정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있으면은 이제 쭉 이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종기인지 판단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확인해가지고 연명의료 중단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고요. 환자가 의사표시가 없었어. 남겨놓은 것도 없었어. 자, 그러면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나? 봐가지고 의사들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일치하게 그 환자의 생각을 진술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 대리 진술로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거였고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합의, 환자 가족 전원합의로 결정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법에는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 19조에 보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몫을 박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 수분 공급의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제대로 좀 충분히 되어지려면 이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중단이 돼야 될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환자를 더 영양 공급을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제 구토를 유발하고 또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편안한 죽음으로 가는데, 이거를 아예 이거를 중단을 못하게 법에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체계랑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은 좀 앞으로 연명의료 결정법의 미래에는 이제 조금 개선돼야 될 필요도 있는, 그 개선을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건 사실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거니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요. 그리고 등록기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아예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많이 아파서 말기로 왔다. 그러면은 연명의료 계획서로 넘어가죠.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면서 뭐 합당한 환자인 경우에는 호스피스도 같이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명의료 계획서랑 호스피스 다 묶어서,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기 전 단계부터 사실 사전 돌봄 계획으로 해서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전체 툴 안에 연명의료 계획서와 호스피스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이 연명의료 계획서랑 호스피스랑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 사전 돌봄 계획은 없어요. 근데 이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질 때, 사망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뭐 단계 계단을 오르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실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예측이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사실 사전 돌봄 계획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본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본인의 삶의 마지막을 좀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대로 그 의료진하고 가족하고 전부 같이 그 의사결정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돌봄 계획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에 저게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아까 그 죽음의 질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던 나라 있잖아요. 네,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 사전 돌봄 계획을 딱 법에다 만들었어요. 법에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굉장히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임종기 플래닝을 아예 법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를 조사했을 때도 이 타이완이 순위가 지금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높아진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법제가 따라갔던 겁니다. 이 사전 돌봄 계획을 법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니면 뭐 아무데나 그냥 포털에서 연명의료 결정 딱 치셔도 바로 이게 검색이 될 겁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결돼가지고 본인이 가장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도도 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등록기관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노인 세대의 사전 연명의향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뭐 웰다잉 제도 정착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입법 목적을 두고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거 오늘 찾은 건데요. 오늘 딱 4월 19일자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100만 명 넘어갔습니다. 120만 명이요. 123만 명.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서 등록자도 8만 5천 명.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120만 명. 그리고 또 좀 특이할 만한 게 이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초기에 시행 초기인데 2018년 10월이니까 이제 그 시행된 그 해잖아요. 그때는 보면은
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어떤 때 가장 많았나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게 환자 의사 확인한 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두 개 다 없어서 두 연명의료 계획서도 없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없어서 세 번째 그 환자 가족들 두 명이 일치된 진술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의 진술. 그게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게 그거조차 없어가지고 가족들 합의. 가족들의 합의로 해서 한 경우가 네 번째인데 제일 많은 경우를 차지한 게 보시면은 맨 네 번째가 제일 많죠. 여기 보시면 15,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의 일치된 진술 이게 쉽지 않은데 사실 대가족이거나 가족이 많다 그러면 전체가 다 합의하기 쉽지 않은데 저 뭐 가족 중에 뭐 미국에 산다 뭐 외국에 산다 그러면 막 다 불러와야 되고 쉽지 않은데도 이게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그 당시 초기였기 때문에 비율이 제일 작았고요. 두 번째 게 제일 작죠. 처음에 154명, 177명 이렇게 해서 300명대로 넘고 올라간 거 보니까 제일 비중이 작은데 이게 이제 오늘자로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순서는 같은데 자, 세 번째 게 지금 제일 높아지죠. 그러니까 환자 가족 진술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 가족 전원에 일치된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이 부분이 좀 작아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거가 높아졌다는 게 좀 정말 연명의료 계획서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이게 오늘 이제 확인한 겁니다. 오늘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가 그동안은 그 초기에 이제 법 시행 초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막 이제 의료진들도 약간 혼란도 있었고 막 정착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가지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 오늘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도가 많이 정착됐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명의료 등록기관에 가면은 등록기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가면은 이런 서식에다가 작성을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 서식입니다. 법에 뒤에 이제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서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식 자체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전화 쓰고 그 다음에 호스피스 이용 계획 있다 없다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사항들을 들었다 라고 해갖고 그거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에다가 날짜 쓰고 이름 쓰고 사인.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열람 가능 여부도 확인하게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자 사망 전 열람 허용 가능하게 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제 이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상담해준 상담사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상담자 이름이 누구였고 전화번호 몇 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면 됩니다. 작성일장 하고 사인하고 이런 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가시면 이제 근무 시간 중에 가시면은 이제 이 의향서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정 서식으로 법에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환자 인적사항 쓰고 담당 의사가 누군지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한 체크 하고 뭐 날짜 쓰고 사인하고 그리고 이 진술을 만약에 이게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녹화나 녹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녹화나 녹취했을 경우에는 표시하고 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이것도 법정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의료진이 판단하는 거죠. 임종 과정에 있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연명의료 중단의 프로세스로 가는 거니까 환자 판단을 했다라는 거를 환자가 누구고 담당 의사 누구고 또 전문의 한 명이 더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가족 진술. 아까 2명의 일치된 진술이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의 진술. 그럴 때 이제 쓰는 서식입니다. 이것도 유사합니다. 인적사항 쓰고 뭐 사인하고 그런. 그다음에 이거는 환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경우. 그런 경우의 서식인데, 네, 서식이 다 법정 서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식이 사실은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이 너무 많다. 막 그래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막 선생님들이 막 이 서류 쓰다가 날 새겠다고 진짜 환자 사망하겠다고 이거 쓰다가 그런 이제 항의 비슷하게 많이 하셨는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서식이 좀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줄일 건 좀 줄이면 좋겠고요. 지금 아마 의료기관에서는 이거 거의 이제 의무 기록으로 EMR이라고 이제 전자 의무 기록으로 다 남겨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식은 좀 간소화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거 뭐 행정 처리하다가 나를 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 사전 연명의향서를 등록기관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모양, 뒤에 모양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제 1호로 아마 원장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거의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등록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최초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률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법보다 연명의료 관련돼서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특별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종기 돌봄과 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보라매 병원 사건이나 또 세브란스 병원 사건 보셨듯이 이런 연명의료 중단,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든지 어떤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료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생기고 나서는 그런 행위들에 다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또 행정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법률이 다른 법률보다 더 이 연명의료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혹시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응급 환자한테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응급의료인데, 상담하고 구조하고 이송하고 응급처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응급의료인데, 그러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이 응급처치 그 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소생술을 이런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게 사실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입법 목적에서 보셨듯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다음에 자기결정권 존중, 그리고 최선의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이 세 번째 최선의 이익 부분에 이 중요하면서도 또 자기결정권이랑 약간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자기결정,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질, 죽음의 질,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인데, 사실 최선의 이익은 뭐냐면은 주관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합리적인 제3자가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저 환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최선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약간 모순돼 보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게 운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것을 말기환자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의료진과 가족과
이제 환자 본인이 같이 어떤 것이 가장 이제 환자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의논하고 고민하고 상담해서 결정하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제 자기 결정과 최선의 이익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서는 사실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해가지고 말기 환자는 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이래가지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는 환자는 이 말기 환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명의료를 이행할 수 있는 환자는 말기 환자가 아니고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예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근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랑 말기 환자는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연명의료 결정법을 개선하려고 할 때는 좀 이 부분도 고민해가지고 이게 굳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 환자를 나눠야 되는가.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말기 환자, 뭐, 루게리병도 그렇지만, 이렇게 딱 그 이 암처럼,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몇 기인지가 구별이 잘 안 가는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이 잘 안 가는 그런 질환들의 경우에는 말기 환자라고 명명하는 것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연명의료라는 것은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가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시를 들긴 했으나 그것도 처음에 만들었던 법에서 좀 개정이 돼가지고 뭐 뭐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수혈 그다음 뭐 에크모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해놨다가 그거를 좀 대통령령으로 좀 늘릴 수 있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명의료의 종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연명의료 부분에 이 인공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이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향후에는. 좀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내용상에 이제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지금 19세 이상이면은 등록기관에 가서 누구나 이제 작성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등록기관도 설명 의무를 우리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설명하라고. 근데 이거는 의료진의 설명 의무랑은 좀 다르거든요. 의료진은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설명을 듣고 환자가 결정을 하는 설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등록기관에서 하는 설명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하는 설명 의무랑은 좀 다르게 등록기관은 마치 뒤에서 보시는 그 대만에서 명명하는 증인, 약간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서 이 의향서를 남겨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는 확실히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이 어떻고, 그 다음 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는 의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뭐 어떻게 취소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가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이런, 규정이 우리 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명의료 결정의 계획은 네, 이거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한번 평가를 해본다면 그래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맨 위에 대리인 지정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족이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의사를 안 남겨놨더라도, 뭐,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의사를 남겨놓고,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놓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없이 이제 갑자기 일을 당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 보면은 다 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좀
필요하겠는데 이게 우리 헌법상 보면 평등의 원리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럼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럼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평등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임종기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이 만들어 놓은 목적에 합당한 수단을 썼는지, 그래서 이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피해가 최소화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월등히 큰지, 이런 걸 보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연명의료결정법을 보자면 사실 이게 그 객관적인 입증 절차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고 환자 가족이 대신해서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의사를 남겨놓으면 제일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환자 가족이 하거나 환자 가족이 진술을 했건 아니면은 환자 가족들이 전원 합의했건 간에 환자 가족이 대신해준다. 근데 환자 가족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했다거나 공모해가지고 엉뚱하게 환자 의사랑 전혀 무관하게 결정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환자 본인의 권리의 면에 있어서는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환자 가족에 의한 부작용,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좀 보여지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이 임종기에 이제 국민들의 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죽을 권리를 막 보장해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생명권은 이제 훼손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고 생명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의무로서 이런 죽을 권리가 도입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락사를 도입하는 것에서 좀 금지할 필요도 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죽을 권리 도입은 국가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아예 안락사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명시해 두는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뭐 다른 어떤 쪽에서는 뭐 시민운동으로 오히려 더 반대로 뭐 이제 무슨 의사 졸업사 같은 것들 좀 논의하고 입법화하려고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면에서 보자면은 안락사는 도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여했던 어떤 신뢰가 있으면 그건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부여했던 신뢰라는 거는 그거죠. 예컨대 뭐 의료 현장에서 계속 그동안에 DNR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심폐소생술하지 마시오. DNR. 그거 이제 문신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주어졌던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제도적으로 그거는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관행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와 또 의사 간의 서로 간의 합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DNR 같은 거는 좀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처럼 인정해줄 필요도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절차법적 원리에 의해서 좀 이 법을 보자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보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견이 필요한 사람 있죠. 본인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뭐 미성년자도 포함이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부모나 뭐 후견인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대신 이제 법적인 의사결정을 해주는데,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와병 중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명의료 결정제도에서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지정 대리인 제도가 없으니까 이걸 대리인으로 해갖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법에서의 성년 후견 제도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돼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되지 이게 사망해서 그 사망하는 사람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치료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준용해서 갖고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연명의료 결정 제도 안에 그러니까 결정법에다가 대리인 제도를 두거나 내지는 뭐 민법상 성년 후견 제도를 준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절차법적으로 보면은 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는 거를 꼭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사안이 적합했는가, 이제 이런 걸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생명의 시작, 끝을, 종기, 언제가 생명의 끝이냐, 그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의료 윤리에만 맡겨두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동안 해결할 수가 없었다. 계속 의료계에서도 환자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고귀한 목적은 갖고 있으나 사실은 임종기의 편안한 사망,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의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커버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규율한 거는 맞는 사안이었다. 이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우리 아시아권의 이제 그 죽음의 질이 가장 높았던 대만의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2000년대에 처음에 이제 안녕 완화 조례라고 해갖고요. 미국에서는 리빙 윌,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제도 이런 게 법으로 만들어진 게 2000년입니다. 꽤 오래됐죠.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2018년도에 시행됐는데 대만은 벌써 200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2월에는 환자 자주권리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큰 변화는 그 사전 돌봄 계획, 그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이라는 거를 아예 법으로 도입을 해서 요게 이제 2019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그 다음에 좋은 죽음을 맞이할 권리,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와 조화로운 관계, 이래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이걸 아예 법에다가 가져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환자 자주권리법에서 특징적으로 볼 것이 말기 환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비가역적 혼수 상태, 그다음에 영구적 식물 상태, 그다음에 매우 중한 치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런 비가역적 혼수 상태나 영구적인 식물 상태, 이거는 뭐 영구적인 식물 상태 같으면 완전 이건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치매까지 매우 중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 연명의료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환자가 그 의사로부터 이게 설명을 들어 알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 환자 가족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자 중심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전에 같으면은 이 안녕하나 조례 2000년대에 만들어진 안녕하나 조례에서는 심폐소생술 CPR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CPR이나 또 연명의료 중단 보류해가지고 거의 CPR 중심으로 했는데 심폐소생술. 근데 이제 이 환자 자주권리법에서는 인공 영양 공급, 수증 공급 이거 다 이런 것들이 연명의료 중단에 다 범위에 들어갔고요. 네, 의료 돌봄, 그 컴포트 케어, 뭐 편한 사망 이런 것에 관련돼서 전부 사전 의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 사전 돌봄 계획, 그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이걸 공증을 해놓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 카드에 등록하게 해놨어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 카드에 딱 등록을 해가지고 이걸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서도 언제든지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의료진도 이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면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네. 그리고 이제 대리인도 있습니다, 대리인. 그래가지고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랑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있죠. 유증을 받은 자.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떤 유증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의료 대리인이 될 수 없겠어요. 만약에 혜택을 받는데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면은 환자가 죽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 충돌 관계에 있는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환자로부터 신체나 장기를 기증받기로 한 사람, 이 사람도 이해 충돌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망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된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라고 딱 못을 박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료 대리인을 언제든지 위임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해임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정신 능력이 손상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종료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도 향후에 어떤 점을 좀 가져와야 될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좀 더 이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환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환자 가족들이 그냥 대신하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환자 자기결정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존엄성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겠다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모두 상호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돌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병행해서 같이 실행을 해서 최선의 돌봄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명의료결정법 미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떤?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가 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반응은 주로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이거를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독교 교단이 많듯이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뭐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기독교는. 근데 그래도 천주교나 불교 쪽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 편이었습니다. 호의적인 편이어서 아까 미국 카톨릭 같은 경우에, 미국 천주교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퀼런 사례 보여드릴 때도 왜 부모가 오히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인위적으로 생명 연장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불교도 좀 호의적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많이 다르고요. 많이 이렇게 교단에 따라서나 개인적인 신앙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이제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신교의 아주 저항이 굉장히 거세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제 개신교가 이 법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의도적으로 잘못 이렇게 어떤 수명이 단축이 되고 또 생명이 종료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생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은 굉장히 그 안전장치가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 대만의 법보다 저희가 굉장히 더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가 이 법을 만들 때의 어떤 사회적 합의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도 다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해서 법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확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중증 치매에는 우리가 연명을 중단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까지는 또 이제 이해를 해주면은 그 중증에 대한 개념을 또 이제 약간 모호하게 하면서 그럼 그걸 조금 더 이제 치매로 하자, 전체 치매 뭐 이렇게 하면서 치매로 해서 이제 정신병자도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증 장애 뭐 정바가 정신박야가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한다든지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떤 좋은 죽음의 1위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보면은 자칫 그 관점에서의 1위는 될지 몰라도 생명 지수가 상당히 많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대만을 부러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법에 보면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제 이거를 조금만 확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질문들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엄지희 박사님께 박수를.